미국의 11월 FOMC 회의 결과 시장이 예상했던 것과는 거의 대부분 일치했습니다. 다만 관심이 가장 많이 모였던 피벗 가능성에 대해서는 1년 전과 마찬가지로 연준 그리고 제롬 파월 참 모호한 입장을 취했는데요. 그럼에도 피벗이 이미 시작됐다는 월가의 긍정적인 평가와 함께 오늘 미국 증시 올랐고요. 3일 연속 상승 마감했습니다. 자, 피벗과 관련해 왜 이런 평가들이 나오고 있는지 도움 말씀에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춘 논설위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새벽 3시경에 11월 FOMC 회의 결과가 발표됐는데요. 증시와 관련해서 핵심 포인트 위주로 한번 정리해 주시죠. 네, 먼저 시청자분의 양해를 구해야 될 것은 예. 오늘 그 새벽 3시에 이렇게 해서 방송 얼굴을 만들다 보니까 정신이 없었습니다. 이 주가로 올라갔으면 시청자분이 생각해서 빨간 넥타이를 피는데요. 여기 와서 내가 예. 빨간 넥타이가 아니라 검은 넥타이를 매가지고 제가 대신 차고 왔습니다. 그렇습니까? 시청자분의 양해를 구하고요. 예. 오늘은 뭐 기준금리 동결은 다 예상됐으니까 방송 전에도 피벗이 과연 나오느냐. 예. 근데 여건은 돼 있다. 그렇죠. 물가도 좀 1년 전에 비해서 상당히 안정돼 있고 예. 그다음에 사실 파월이 피벗에 할 때 가장 근거로 삼았던 노동시장이 유연하다 하는 이런 느슨해야 된다 하는 측면에서 오늘 이제 고용지표가 10월 달께 발표되고 있습니다는 대체로 보면 이은캐서가 정리한 거를 보면 9월보다는 상당히 좀 느슨해지고 있죠. 뭐 실업률은 한 3.8% 동일하게 나올 겁니다는 예. 실업률 자체도 3.8%가 페드가 추정하는 완전 고용 수준인 3.4, 3.7에서 좀 벗어난 수준이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페드가 그 통화 정책을 그 변경할 때 양대 듀얼멘트로 생각하는 것이 이제 물가 안정, 그다음에 고용 창출인데요. 이 여건상으로 보면 분명히 피벗을 추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다 이렇게 됐습니다. 예. 근데 이제 기준금리 동결하게 나오는데 페드 그 발표문을 쭉 보면 예. 오히려 작년 11월에 비해서는 피벗을 명확하게 시사하지는 않습니다. 그게 이제 특징이거든요. 예. 그래서 FOMC 발표문이 딱 나올 때까지는 시장이 그 이전에도 뭐 피벗에 대한 기대가 나왔습니다는 사실 그렇게 작년에는 FOMC 11월 FOMC 선언문이 나왔을 때 주가가 급등했거든요. 예, 그렇죠. 근데 파월이 회의가 나오자마자 주가가 떨어졌거든요. 예. 근데 이번에는 11월 FOMC 발표문이 나올 때는 그 주가를 반영하지 않았다. 예. 근데 문제는 이제 파월 발에서 입장이 된 거죠. 지금부터 8발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그런 만큼이나 파월의 발언이 어느 때보다 중요했습니다. 자, 1년 전과 마찬가지로 파월이 피벗을 과연 시사했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애매모호하다고요? 네, 월가에서 상당히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가는 반영했지만 예. 사실 그거에 대해서 파월의 얘기는 상당히 좀 애매모호했죠. 그러면 1년 전과 한번 대비해 보겠습니다. 예. 1년 전에 피벗 얘기가 처음 나왔다. 그때는 왜 나왔냐 하면 FOMC 발표문에서 나왔죠. 분명히 그때는 피벗을 시사해서 주가가 이렇게 급등하다가 권위에서 있던 파월의 기자회견에서는 이 애매모호한 발언으로 발표문의 내용의 시사 가능성, 피벗의 시사 가능성을 사실은 이렇게 그 부인하는 이런 쪽으로 길었었거든요. 주가가 급등하겠다. 그래서 우리 그 서작가 표현으로 보면 술은 먹었는데 음주운전은 하지 않았다. 이런 애매모호한 발언을 했습니다. 그럼 1년 후가 되는 지금 시점에 11월 회의를 올해 회의 결과를 발표문과 이렇게 파월의 얘기를 좀 보겠습니다. 근데 정반대 입장이다. 그래서 FOMC의 그 발표문은 굉장히 명확하게 시장에서 커노테이션, 언어로 읽혀지지 않게, 잘못 읽히지 않게 명확한 문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피벗의 시사는 1년 전과 달리 사실 시사에 대해서는 어떤 그 입장도 이 발표문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근데 파월은 이번에 사실 기준금리 동결 문제를 하면서 가장 결정적인 게 대체로면 9월 달에 점도표상으로 보면 연내에 한 차 정도 더 추가 금리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봤습니다는 12월 달에 금리 동결 가능성을 시사했거든요. 이게 이제 작년과 다른 점이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이걸 어떻게 이해할 것이냐 하면 시청자로 한번 보겠습니다. 작년 11월 달에 금리를 0.75%포인트 자이언트 스텝으로 인상했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0.5% 빅 스텝 그리고 5월 이후서부터는 0.25% 베이비 스텝으로
금리 인상 단계가 좀 줄어든 상태거든요. 이제 금리 인상을 하는 방식을 한번 보겠습니다. 5월 이후에. 예. 자, 5월 달 올렸죠? 고 했죠? 그렇죠. 6월 달 스탑했죠? 동결했죠? 7월 달 고 했죠? 0.6% 올렸죠? 9월 달 스탑했죠? 그러면 원래 고 스탑 하면 11월 달에 올려야죠. 예. 근데 이제 11월 달에 자, 7월 달 고, 9월 달에 스탑, 그다음에 11월 달 스탑. 근데 12월 달도 스탑. 그러면 조금 전에 금리 인상의 통화 정책 변화 그 패턴이 좀 달라지는 거죠. 예. 자, 그 금리 인상폭도 자꾸 누그러지고, 그다음에 통화 정책에 이렇게 자꾸 이제 브레이크를 좀 서서히 간다는 얘기입니다. 서서히 간다. 이런 상태에서 파월의 그 발언 얘기 나왔으니까 시장에서 보면 작년과 거꾸로 오히려 파월이 피벗을 시사하지 않겠느냐. 목적은 인플레를 재강조하긴 했습니다는 예. 그동안 페드가 갖고 있는 언행으로 볼 때는 피벗을 시장에서 읽힌 거죠. 읽힌 거죠. 그런 과정에서 오늘 증시가 이렇게 반영했다. 사실 작년 패턴을 보면 이미 피벗에 대한 기대 때문에 예. 이틀 연속 올라갔던 상태 아니겠습니까? 요번에 조금만 이상한 발언 오면 주가가 떨어질 반응이었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오늘도 비교적 파월 기자의 의견에 의해 많이 반응했던 것은 페드가 갖고 있는 패턴상으로 보면 자, 본인 자신은 신중하게 하지만 그 왜 신중하겠느냐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패턴상으로 보면 피벗을 시사한 거다. 그래서 증시는 환호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런데 사실 파월이 좀 애매모호한 입장을 취했던 만큼 이번 피벗에 대한 월가의 대환호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사실 있긴 합니다. 이런 시각은 왜 나오는 겁니까? 네, 피벗은 예. 이번에 피벗의 목적은 물가 안정 부분이 아니라 국채 금리가 급등했던 것이 여러 가지 그의 경제 파장을 미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 피벗에 절대적으로 필요했던 대목은 국채 금리 급등을 하는 것을 안정시키는 게 피벗의 목적이었거든요. 예. 그러면 시청자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는 국채 금리를 안정화시키는 방법은 페드만 있습니까? 미국의 재무부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재무부도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번에는 피벗 정책 변화를 사실 페드와 그다음에 파월은 서로가 애매모호장을 펴었습니다는 오히려 앨런이 오히려 피벗의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아까 그 김채원 PD께서 리드멘트에 이렇게 월가의 그 아주 헤드라인 뉴스에서 예. 국채 발행 금리 속도를 조절했다. 김채원 PD께서 그런 문구 하나를 굉장히 신중하게 쓰는데 아주 바람직한 자세입니다. 예. 근데 국채 금리 발행 물량을 속도를 조절했다. 이 피벗이죠. 피벗이죠. 그런 과정에서 보면 이번에 그 앨런이 지금 그 우리 헤드라인 나온 것처럼 4분기 국채 물량 발행 규모를 속도를 조절했거든요. 예. 그런 측면에서 보면 오늘 국채 금리가 안정됐죠. 자, 임천 PD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0년물 국채 금리 2년물까지 쭉 해서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 2년물은 국채 금리가 정책에 민감한 사항이죠. 지금 5%가 붕괴됐습니다. 예. 4.96까지 내려갔습니다. 5% 공포에서 벗어났죠. 그렇죠. 이게 정책에 민감한 사항인데, 근데 가장 관심 있는 건 10년가를 보겠습니다. 예. 10년은 4.76입니다. 변화폭으로 볼 때는 장기물이 좀 2년물에 비해 더 떨어졌습니다. 근데 입찰 계획의 문제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 국채 금리가 안정이 되는 것은 바로 제닛 앨런이 미국의 피스칼이야 신회계년도를 맞아서 사실상 국채 물량 속도를 조절한 이 측면에서 피벗을 재정정책 사이드에서 했기 때문에 국채 금리가 안정이 되고 이게 장단기 모두 국채 금리가 안정되니까 그동안 미국 증시가 왜 그렇습니까? 한국 증시 왜 그랬습니까? 미국의 국채 금리 급등에 따라서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2년물 5% 떨어져. 마하에선 5% 밑떨어져. 그다음에 10년물 마하에선 5% 떨어진 데에서 4.8%까지 떨어져. 증시 안 올라갈 밖에 없죠. 그렇죠. 3년속 올라갔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지금부터 피벗에 대해서 우리가 일부 전문가라 하는 사람들이 피벗에 대해서 잘못된 견해를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확실히 이번 피벗은 페드가 아니라 재무부가 했다라는 평가가 맞을 것 같은데요. 그 배경에 대해서 좀 짚어주시죠. 네, 피벗이란 용어 자체를 한번 시청자분랑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예. 피벗은 통화 정책만 속도를 조절하고 변화하는 게 아닙니다. 재정 정책도 속도를 조절하고 변화하는 것도 피벗입니다. 예. 그런데 많은 사람은 피벗을 마치 페드와 파월의 전임을 것처럼 통화 속도 조절만
통화정책 변화만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정책이라는 건 크게 보면 재정 사이드가 있고 통화정책 사이드가 있지 않습니까? 예. 지금 미 페드 입장에서 물가를 잡혔습니까? 완전히 잡히지 않았죠. 오늘도 예. 파월 기자회견에서 보면 그렇죠. 인플레 안정되는 데는 갈 길이 멀다 하지 않습니까? 갈 길이 멀지 않지 않습니까? 경계하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번에 월가에서 대환영하는 것은 오히려 더 확실한, 왜냐 신뢰적인 측면에서는 파월보다도 앨런이 더 신뢰가 높거든요. 아시겠습니다. 앨런이 재무장관 했지만 예. 파월보다는 페드에서 임원 역사가 더 깁니다. 파월은 앨런은 1990년서부터 이사서부터 그다음에 지역 연준 총재를 거쳐서 페드의 통화정책 부의장을 하고 그다음에 제닛 앨런이 자 여성으로서는 처음으로 2014년 이렇게 의장. 페드 의장까지 예. 했죠. 파월보다 경륜이 상당히 높죠. 지금은 재무장관 하지만 통화정책에 있어서는 신뢰가 더 높죠. 그리고 미국에서 위기 상황을 다 극복한 주체지 않습니까? 금융위기, 2011년 재정 지금 것처럼 셧다운 위기에서 국가 신용 떨어질 때 이거 극복한 사람이고 올해 3월 달에 SB 사태를 기르게 해서 은행위기도 극복한 아주 위기에 강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벤퍼넌. 그러니까 네? 예. 그래서 신뢰가 높은 사람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 이 피벗이라는 것은 통화정책 변화만 시사하는 것이 아니다. 이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정정책 변화도 피벗에 내용된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피벗은 학술적 용어가 아니다. 통화정책의 전문 용어가 아니다. 그래서 연준과 파월의 전유물이 아닌 비학술 용어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근데 문제는 자 지금 상태에서 인플레가 잡히지 않은 상태에서 자 기준금리가 지금은 변경한다 하더라도 시장금리 변경합니까? 못하죠. 수급 현상이 발생하죠. 그렇죠. 지금 그게 문제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파월 수습꺾기가 이렇게 나는 상태에서 지금도 기준금리 변경에 그림 뭐냐 시장에서는 반응을 안 하는 거죠. 근데 월가에서는 더 확실한 또 시장에서 신뢰가 높은 파월이 국채 물량을 수급을 확실히 조정해 그러면 이게 더 확실한 방법이죠. 그러다 보니까 파월의 이 기자회견과 그 다음에 페드의 11월 그 선언문에서 본 피벗에 대해서 애매모호하지만 예. 월가에서는 대환영이다. 자, 국제금리를 급등시키는 방법을 급등을 안정시키는 더 확실한 방법이 신뢰가 높은 제니엘에서 나왔다는 측면에서 오늘 주가가 저렇게 크게 오늘도 상승한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됐습니다. 항상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네. 피벗은 통화정책 전문 용어도 아니고 그 다음에 페드의 전유물도 아니고 파월의 전유물도 아닌 학술 용어가 아니라 비학술 용어다. 그래서 정책 변화는 모두가 피벗에 속한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파월 발언 중 12월 기준금리 인상에 대해서 명확한 입장을 보이지 않았다. 이런 평가가 나왔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사실 지금 상태에서는 만약에 이제 파월과 페드가 예. 지금 이제 금리 인상, 물가를 잡기 위해서 금리 인상을 해오는데요. 오늘 피벗을 시사한다. 그럼 인플레 안정 의지가 약화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미국은 이럴 때 사실 물가 안정 부분도 목표이고 국채금리 급등하는 문제도 사실 금리 인상 과정에서 부작용이 나타났으니까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측면에선 우리가 팀버겐 정리대로 물가 안정 쪽은 페드가 해라. 예. 그래서 안정의지 흐트러뜨리지 말아라. 피벗은 당신네도 MMP만 보자. 그렇다고 해서 금리를 좀 인상하겠다. 이런 얘기만 하지 마라. 그러면 국채금리 급등하는 문제는 재무부가 하겠다. 이게 정책조화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통화정책과 재정정책 정책조화. 근데 목표가 다르면 수단도 달라야 되지 않습니까? 이 팀버겐 정리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미국이 얼만큼 선진화된 정책을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은 오늘 회의 결과를 통해서 이렇게 정확하게 보여준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데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예. 자, 페드가 지금 상태에서는 기준금리 조정해가지고 시장금리를 조정할 수 있을까? 그러면 기준금리가 시장금리에 대한 조타력과 주도력이 있어야 되죠. 그렇죠. 근데 지금까지 페드라든가 파월이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누차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오히려 지금은 시장금리가 올라가면 기준금리를 거꾸로 올려가는 시장에 따라가는 모습을 보였지 않습니까? 예. 그동안 한번 보세요. 페드라든가 파월은 자기네가 주도하는 게 아니라 주도하려면 예측력이 좋아야죠.
물가도 예측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고용도 예측을 해야 되는데 번번이 실패했죠. 시장에 주도력이 없는 거죠. 그런 상태에서 보면 시장 금리가 오히려 기준금리를 이렇게 유도했던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상태에서 보면 사실 그동안 파월과 그다음에 페드의 신뢰가 떨어진 상태에서 파월을 교체시켜야 된다. 오죽했으면 파월을 임명했던 트럼프 전 대통령이 내가 다시 2기에 집권하면 그 사람을 교체하겠다. 입장을까지 밝혔지 않습니까? 그렇죠. 떨어졌으니까 그 사람 다시 안고 가면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선 집권이기에 본인 자신의 신뢰성이 떨어지니까.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은 계속해서 파월에 대해서 불만을 표시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기준금리가 시장금리 주도력이 없다. 그러면 페드의 사람들 있잖아요. 연봉들이 높고 국민의 세금 가져가는데 기준금리가 시장에 조달력이 없어? 그래 뭐냐? 시장에 맡겨라. 그런 입장이죠. 왜 페드가 있을 필요가 있다? 페드의 무용론이 나온 거죠. 예. 지금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 파월스 꺾기에서 미국의 국채금리가 10년물이 한때는 5.2% 갔습니다. 그러면 5.2% 갔으면 원래 정상적인 체계라 본다면 미국의 기준금리가 지금 상단이 5.5%인데요. 6.25% 가야 됩니다. 근데 기준금리를 조달력이 없으니까 5.5% 올리더라도 이게 시장금리가 10년물이 지금 뭐냐 5% 넘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는 뭐냐 파월이 인플레를 강조한다 하더라도 이미 국채금리에 앞서가는 국채금리에서 금리 인상 긴축 효과에서 인상폭을 0.5에서 0.75%까지 인상한 거나 마찬가지의 효과를 지금 발생하고 있으니까 지금 상태에서는 뭐냐 기준금리 올릴 필요가 없는 거죠. 예. 기준금리 올릴 필요가 없는 거죠. 이런 과정에서 지금은 자 페드라든가 파월의 신뢰가 떨어졌다. 그리고 기준금리가 시장에 주도하지 못하고 시장금리를 타겟팅하지 못한다. 예. 그러면 당신네들 손 때려. 디스크로셔널 손 때려. 손 때려. 그러다 보니까 통화론자는 뭐냐. 중앙은행이 자의적에 의해서 많은 부작용을 발생시켜 방지하기 위해서 밀턴 프리드만과 같은 이런 사람들이 뭐냐. 이제 준칙을 설정해라. 그래서 자 기준금리 2%, 인플레 타겟팅이 2% 했으면 물가가 3% 갔다. 당신네들 니네들 하지 말고 그냥 금리 올려라. 자동적으로 올려라. 예. 그리고 인플레 타겟팅 2% 물가가 낮아? 그러면 뭐냐? 그때 금리를 내려라. 예. 이렇게 해서 중앙은행에 개의치 말아라. 그래서 밀턴 프리드만 같은 통화론자들이 예전에 그 얘기를 말씀드렸던 겁니다. 예. 그래서 그런 것이 지금 미국에서 오면 새로운 뉴노멀 환경에 맞춰서 이렇게 정책적으로 변화해가는 상태에서 이렇게 이런 결과들이 나온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좀 흥미로운 표현이 하나 있었어요.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을 제닛 옐런이 살렸다. 이런 평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오늘 2년물이 5%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10년물이 사실 4.7%까지 떨어졌습니다. 국채금리 많이 떨어졌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 국채금리 급등에 따라서 어떤 현상이 발생했습니까? 자, 국채금리에 따라서 미국의 디폴트 우려가 더 제기됐죠. 그 다음에 뭐냐? 올해는 금리가 떨어질 걸 생각해서 채권을 샀는데 오히려 국채금리가 급등하니까 어떻습니까? 채권 투자가들이 뭐냐면 대손실을 발행했죠. 그렇죠. 그리고 국채금리 급등하는 이 보이는 금리에 의해서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8%까지 가니까 있는 사람이 살겠습니다는 밑에 사람들은 이렇게 어려워지는 거죠. 신용불량자 속출하는 거죠. 근데 지금 제닛 앨런이 국채 발행 물량 조정해서 10년물 금리가 5.2%에서 4.8% 밑으로 떨어졌어. 다 사는 거죠. 다 사는 거죠. 그래서 뭐냐. 채권 투자자가도 대환영하는 거고 신용불량자도 대환영하는 거고 미국의 바이든 정부도 대환영하는 거고 페드라든가 파월 입장도 야 이게 우리가 인플레를 올려서 인플레를 잡기 위해서 기준금리 올리는데 국채금리가 급등하는 것이 문제야? 그러다 보니까 아직도 인플레는 안정시켜야 되는 이런 불안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 상태에서 제닛 앨런에 대해서 국채 물량, 발행 물량을 딱 해가지고 국채금리 급등을 진정시켰어? 그러면 뭐냐 파월과 페드 입장에서도 환영하는 거죠. 지금 뭐냐 파월이든가 페드가 고민하는 사항이 뭐가 있습니까? 저 국채금리 급등하는 게 문제지 않습니까? 예. 자기는 옥죄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닛 앨런에서 풀어주니까 여기도 대환영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월가에서 이렇게 제닛 앨런에 의해서 피벗이 확실하게 나오다 보니까 예. 채권 투자 환영,
지금 채권 금리가 4.7% 까니까 채권 가격이 얼마나 올랐습니까? 그렇죠. 손실폭 얼마나 줄었습니까? 그다음에 채권 금리 떨어지니까 뭐냐 신용 불량자가 얼마나 좋아합니까? 그다음에 페드라든가 파월도 이렇게 대환영하는 이런 모습을 보였다 이렇게 됐습니다. 네. 근데 이게 참 재미있는 게 시기적으로도 타이밍이 참 절묘하지 않았습니까? 아주 절묘했죠. 옐런은 뭐냐 바이든 정부의 실질적 경제 컨트롤 타워입니다. 예. 그런 상태에서 이번은 사실은 이러한 정책 제한, 국제 발행 물량 조절 문제가 나오기는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셧다운인 상태에서 그렇죠. 앞시로 임시 예산을 처리한 상태에서 새로운 회계 연도가 10월 1일부터 시작했거든요. 예. 그러면 홍영관 때 예고하겠습니다. 새 학기 때 공부 거전 의욕이 강합니까? 그 다음에 학기 말에 공부 거전 의욕이 강합니까? 새학기 때 강하죠. 새 학기 때 강하죠. 새 학기 때 의욕이 강하지 않습니까? 근데 미국에서 저 페드가 금리를 올려가니까 도움되지 못하죠. 내년에 대선이 있는데 써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 국채 발행 물량을 조절하는 것은 바이든 정부 입장에서도 굉장히 예, 맞습니다. 굉장히 환호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요. 왜냐하면 자 국채 발행 물량에서 수급에서 문제가 됐던 게 뭐냐? 국채 발행 급등에 의해서 국채 수요 파괴가 되지 않습니까? 근데 국채 수요 파괴는 황금 수갑 효과에서 추가적으로 국채 수요를 더 사주지 못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뭐냐? 어떻게 하냐? 결국 공급 측에서 조절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상태에서 국채 금리가 급등하면 파괴됐던 국채 수요가 저가 수요와 함께 살아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채에서 수급이 조절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어떠냐? 바이든 정부에서는 국채 발행이 소화되니까 재원이 들어간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뭐냐? 타이밍 사업도 기가 막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요. 예. 한 가지 말씀드리면 지난 4월 달에 한번 보겠습니다. 지난 4월 달에 한번 시청자 여러분 보면 저 1, 4분기에 똑같이 이윤이 감소한 상태에서 테슬라는 오히려 경쟁사의 이윤을 깎아먹는 가격 할인 정책을 취했고 예. 그다음에 누구나 뭐냐 1, 4분기에 96% 이윤이 감소한 상태에서 삼성전자는 감산했거든요. 감산. 결과적으로 가격 할인에서 이웃을 어렵게 했던 테슬라는 지금 $200 밑으로 떨어졌던 거고 감산했던 것은 공생적 게임에서 다른 거거든요. 예. 마찬가지로 지금 국채 수요가 문제가 있다 보니까 어디 쪽에서 피벗을 해야 될 것이냐. 예. 이제 금등해야 되겠냐. 바로 뭐냐. 국채 발행 물량을 줄인다. 그래서 지금은 당장 입장에서 바이든 정부 입장에서는 자 국채 발행 물량 줄여 재원이 안 돼. 근데 국채 발행 관계없이 수요가 증니까 예. 발행 물량은 얼마큼 많이 나오는 게 중요한 거 아니지 않습니까? 수요를 살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지금 상태에서는 바이든 정부가 희생하지만 예. 바이든 정부를 살렸다는 삼성전자의 감산 조치와 테슬라의 가격 할인 정책과 비슷한 정책이 여기서 나왔다. 이것이 재정정책 사이드 피벗이기 때문에 확실한 국채금리 급등 방안이 나왔다 해서 월가에서 대환영했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제롬 파월 연준 의장 이상으로 제니 옐런의 피벗이 확실히 시장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옐런이 지금 주도하고 있는 이 재정 정책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네, 그래서 이렇게 바이든 정부의 실질적인 경제 컨트롤 타워에 해당되는 사실 그 제니 옐런의 예일 거시경제 패러다임을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좀 다들 아실 겁니다. 예. 유연하게 해야 된다. 그리고 정책 부서 간의 조화를 강조하는 게 예일 거시경제 패러다임 하나의 실체다 이렇게 볼 때 있습니다. 지금은 환경이 급변합니다. 페드와 파월은 물가가 올라가면 그것이 다중공선성에서 수요 측이 아니고 공급 측이 있는데 그냥 금리 인상만 들이대다 보니까 저렇게 점양이 되는 거거든요. 예. 근데 예일 거시경제 패러다임은 두 가지입니다. 잘못하면 금방 인정한다.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환경에 맞춰서 새로운 정책이 나오는 거죠. 예. 재정 정책이 그런 측면이다. 지금은 국채 발행 물량을 수요만 있으면 조절할 때가 아니다. 근데 유연하게 지금의 본질적 측면에서는 수요에 파괴하지 않느냐. 그걸 조정하려면 감산해야 되지 않느냐. 삼성전자 감산은 국채 발행 물량을 줄이는 거다. 이것이 피벗으로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됐습니다. 한국 입장에서는 예. 자 미국의 국채 금리 급등에 따라서 가장 민감합니다. 그런데 이창용 총재는 금리를 동결하고 매파 발언을 했습니다. 근데 자 추경호 부총리랑 재정 정책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서로가 같은 자리에 있지만 항상 뭐냐 다른 자리에 있는 느낌 같은 느낌을 받니다. 근데 이번에 뭐냐 자 팀버겐 양이 나왔지 않습니까? 인플레에서 피벗에 의해서 당신네들 물가 안정을 흐트러뜨려? 그러니까 당신네들은 당신 입장으로 가라. 예. 그러면
국채금리 급등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자 내가 조절하겠다. 이게 정책적으로 좋아다. 저러다. 근데 우리는 사실은 예전에 윤석열 대통령이 뭐냐 밖으로만 돌아다니셔가지고 내치가 중요하다. 그리고 자 대통령은 헌법에서 인정되지 못한 통치 권한이 있다. 통합은 뭐냐? 야당인이 싫더라도 그걸 안아주는 게 통합이지 않느냐. 야당 의원을 싫다고 베껴주면 그것은 통합이 아니지 않느냐. 이게 공교롭게도 뭐냐면 그 방송에 나가고 나서 좀 이렇게 국회 가셔가지고 이재명 이렇게 대표한테 이렇게 손도 내밀고 그래요. 근데 통화 정책을 담당하고 재정 정책을 담당하는 입장에서도 좀 유연하게 서로 지금 우리 경제가 더 어렵지 않습니까? 예. 대통령도 오죽했으면 야당에서 손을 벌리지 않습니까? 그럼 통화 정책과 재정 정책 조화를 하고 지금의 문제를 풀어가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페드 회의 결과 미국의 앨런의 국채 물량 발행 물량은 한국의 입장에서는 어떤 사람은 예상대로 나왔기 때문에 밋밋하다. 방송할 게 없다. 이렇게 이제 하지만 진짜 시사점이 많았다. 그래서 월가가 왜 페드가 피벗에 대해서 애매모호했는데 왜 주가는 1년 전과 달리 대환영했을까? 오늘 우리 입장에서 많은 시사점을 던져줬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피벗을 주제로 얘기 나눠봤습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에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춘 눈설위원이었습니다. 대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